뉴스 속으로. 네, 미국인들은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보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이민 이슈로 들어가면은 트럼프 후보가 더 우세하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또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지분커녕 주식도 없이 검소한 데 대해서 유권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이후에 논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서민적이다라는 의견에 맞서서 나라 경제를 제대로 이끌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는 도대체 비슷한 점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조되는 캐릭터로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정직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있다.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리더십 관련 부문에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해리스는 정직하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43%를 기록했는데 트럼프가 정직하다는 비율은 24%로 아주 낮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가 48%, 트럼프는 28%, 역시 30%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규범을 지킨다 이 비율에 대해서 해리스 47%, 트럼프 28%,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비전을 지녔는가 이 항목에서 해리스는 42%를 얻었고 트럼프는 35%에 그쳤는데 그 낙태 문제로 눈길을 돌려보면은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해리스가 더 51%를 얻었고요. 그 인종 문제를 포함한 불평등 이 부분에서는 해리스 51%, 트럼프 26% 역시 그 차이가 컸습니다. 그 의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응답자들이 해리스 후보의 46%, 트럼프 후보는 31%에 그쳤는데 전반적으로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 후보가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해리스와 트럼프가 비슷하거나 그런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트럼프의 장점도 있었는데요. 위기 대처 능력 이 항목에서는 해리스 41%, 트럼프 38%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질문, 강력한 지도자 항목에서는 트럼프가 40%를 기록하면서 해리스의 37%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 트럼프 후보가 34%를 얻어서 역시 31%에 그친 해리스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문제,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경제 부문에서 트럼프를 믿는다. 이 응답이 45%로 해리스의 38%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이민 문제로 들어가면 트럼프가 46%로 해리스의 36% 역시 뚜렷한 우위를 점했고요. 지금 중동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관련을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을 믿는다는 비율이 31%에 그쳤습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를 믿는다는 응답이 36%로 높게 나타나서 이 전쟁 향후 국제 문제가 해리스 캠프의 아킬레스건으로 약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까지 전국의 성인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민주당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뭐 집도 없고 주식도 없어서 이 재산이 뭐 수십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공화당의 맞상대인 벤스 후보는 또 무지무지하게 많다, 무지무지한 부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어떤 비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 다 흑수저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벤스 공화당 후보는 마치 놀부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그 가난한 민주당 월즈 후보는 흥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난한 게 좋고 부자인 게 나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그 월스 주지사 부부가 그 수입 다 합쳐서 연금이 13만 달러 그리고 다 합쳐서 30만 달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동산과 주식, 펀드, 채권 일체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순 자산을 이 부부가 월즈 부부가 다 합쳐도 100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 부부의 수입은 2022년 재산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그 13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3채 보유하고 있는데 순 자산만 따지면 벤스 부부는 최소한 430만 달러, 최대 1,100만 달러까지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 미국인들의 그 월즈 주지사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검소한 그리고 재산이 많지가 않은데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 한 나라의 부통령이 돼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겠냐. 본인도 가난한데 이런 회의적 시각으로 쫙 갈리고 있습니다. 적은 재산이 공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니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반면에는 상속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순자산이 많다면 그 후보자가 재정적 통찰력이 뛰어나고 비즈니스에 능하고 벌어들인 것을 성실하게 저축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점수를 줘야 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 검소함에 대해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 부통령 후보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유함이 리더에게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유권자가 성공 측정 잣대를 어디에 두는지 여부에 달렸다면서 오는 11월 선거 투표 결과가 이를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에 돈을 못 벌었으니까 당선이 되면은 또 얼마나 또 돈을 긁어 모을까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뭐 돈 못 벌었다는 게 그렇게 뭐 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기도 하지요.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라서 너무 가난한 것이 글쎄요 뭐 사람들 생각이 틀린 것 그래도 같습니다. 뭐 100만 달러까지 모았다니까 뭐 많이 모은 거죠. 네. 이 최근 몇 년 동안의 부동산 주식 급등 덕분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 층이 이전 세대의 청장년 시절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른 기사인데요.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1980년대생 가계 순자산 중간값이 6만 달러에서 2년 전엔 2배 이상인 13만 달러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1996년 이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층을 포함하는 90년대생 순자산 중간값이 같은 기간 동안에는 4배 이상인 4만 달러로 또 늘어났고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80년대에서 90년대생 자산 합계가 1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4년 전 4조 달러보다 215% 훨씬 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80년대 90년대생들의 자산이 그 1964년 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1980년 전에 태어난 X 세대 이 청잔 그 같은 젊은 시기보다 25%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 밀레니얼 세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재산상으로 보면 그들은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년층 자산 증식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값이 오른 덕분으로 드러났습니다. 모기지를 감안하더라도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자산이 2조 5천억 달러나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집값 상승 이에 따라서 그전 세대보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졌다. 이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사 내용입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가요 직장연금이라고 불리우는 401k에 많은 돈을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라고 해서 꼭 젊은 시절에 좋은 옷, 좋은 차를 사고 파티를 즐기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노후 대책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배 세대와는 다른데 401k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초에 새로 도입한 직장연금으로도 표현하고 퇴직연금, 은퇴연금으로도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데 한국도 요즘 이 401k가 막 시작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식 뮤추얼 펀드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젊은 세대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데
피델리티의 자료를 보노라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퇴직연금 계좌 평균 자산이 2019년 기준으로 27,600달러에서 지난 1분기에는 거의 6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늘어난 자산이 곧 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주식과 같은 것은 환금성이 떨어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서류상의 상상 속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 부모님이 실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본인도 구직난을 경험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자산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인종이나 교육 수준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아직까지 미국 사회에 여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불평등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인종별로 또 달라지고, 집을 갖고 있냐 렌트를 살고 있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자산이 또 차이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아이를 기르고 주거 환경, 의료비 부담,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자금을 감안한다면 밀레니얼 세대의 형편이 확실히 더 나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전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8개 주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100대 이상 날렸습니다. 이 중에서 러시아가 미사일 4개를 격추시켰는데,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는 물론이고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지역까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쿠르스크 지상전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도 지금 함께 우크라이나가 실시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방부 성명을 보면은 밤새도록 방공군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그리고 드론 100대 이상을 다 파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드론이 여기저기서 격추되고 날아가는 게 그 목격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지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지역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날린 드론이 날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드론 대응에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두겠다고 러시아 국가근위대가 밝혔는데,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반드시 지켜야 됐다, 이렇게 러시아 군대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요 국토의 한 20% 정도를 지금 현재 러시아에 빼앗긴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강제로 휴전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최후의 반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이 된다면은 빼앗긴 5분의 1 정도의 영토는 고스란히 푸틴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한 뼘이라도 땅을 더 많이 차지하자는 그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습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막판 뒤집기 가능성이 약간 생겼는데, 그 우크라이나군이 주말까지 원래는 쿠르스크 원전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공세에 나섰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 아직 원전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계획에 약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공격의 국경지대 러시아 주지사들도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 주민들의 피난도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폭격을 가하면서 러시아 가정집이 파괴되고 민간인이 많이 다치고 죽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 프로축구 경기가 모스크바로 장소가 변경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2년 전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허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최후의 카드를 어떻게 쓸지 푸틴의 대응책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아침 LA 타임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워낙에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니까 뭐 해리스 후보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나 나온 겁니까? 압도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물론 그런데요. 네. 버클리 정착연구소가 LA 타임스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지지율 59%, 그리고 트럼프 34%입니다. 이야. 25%포인트 그렇게 해리스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기 전보다 확실히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올 초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7%포인트 더 해리스 부통령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해리스가 젊은 유권자들 또 흑인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젊은 유권자라고 하면 18살에서 29살 사이 유권자를 뜻하는데요. 이들 젊은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23%포인트나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16%포인트 그렇게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 그래서 뭐 덕을 볼 건 없어요. 그렇죠? 미국의 선거제도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1%로 이기건 뭐 50% 차이로 이기건 뭐 마찬가지로 그냥 이기는 걸로 끝이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놀랐다는 거는 뭐 그만큼 확실히 이 바이든의 이 용태가 그만큼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그밖에 뭐 다른 유권자 그룹도 해리스로 기울어진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면서요. 네,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들 또 자신을 온건파라고 묘사한 유권자들이 바이든보다 해리스를 상당히 더 선호한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온건파는 59%대 31%로 트럼프보단 민주당 후보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로써 해리스는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12%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훨씬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무소속 유권자 62%나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답해서 지난 2월 바이든 지지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분석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한때는 이 무소속 유권자들 또 온건파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여겨졌었는데 해리스가 그걸 뛰어넘어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영호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캘리포니아주는 어차피 이제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네네. 그런 가운데 이번 조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LA 타임스가 그에 관해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기존 민주당 유권자 그룹은 물론이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소속 유권자 그룹까지 결집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이 이미 갖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큰 우위 더더욱 확대됐다라고요. 또 버클리 정착연구소의 에릭 슈클러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합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의 경우엔 특히 젊은이와 유색 인종 사이에서 두드러진 열정, 참여가 부족한 걸 나타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강세이고 바이든이 나왔다고 해도 그의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요. 네. 그래도 이번 조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층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경합주들에서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바를 한층 강화시켜준다고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들의 기숙사 무빙데이가 곧 시작이 되는데 이 트럼프 후보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는 어디로 진학을 할 것인지 아직도 이렇게 뭐 확정이 된 이 발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베런 트럼프 세 번째 부인 멜라니아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혈육인데요. 지난달 9일 이 도널드 트럼프는
결정을 했다며 좋은 선택을 했고 좋은 학교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학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사실 트럼프 자녀들 모두 유펜, 조지타운과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는 자신의 아이빌리그 와튼스쿨 경제학과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NYU를 권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딴 게 아니라 맨하탄 그 트럼프 타워와 가까워서 NYU를 권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제 백악관에서 2마일 떨어진 조지타운 역시 유력한 학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후보의 막내 아들의 대학 입학 발표가 이렇게 늦어지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주요 언론들도 사실 이에 관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자지간 알력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네. 배런 트럼프가 큰 키에 비해선 정신력이 약하다 뭐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배런이 1년 휴학, 그러니까 갭이어를 갖고 이제 입학한다 또는 한 학기 늦게 등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설까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 근처인 마이애미 대학도 또 다른 옵션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배런 트럼프가 사실 그 인근에 옥스브리지 아카데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또한 검토 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말씀드린 대학들의 무빙 데이트 그리고 개강 날짜도 함께 살펴보면요. 유펜은 기숙사 무빙 데이트가 이제 19일에서 25일 사이고 수업은 27일 날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지타운은 22일에서 23일에 그렇게 무빙데이가 있고 첫 수업은 28일, NYU는 24일에서 31일 사이에 기숙사에 입주해서 9월 3일 개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배런 트럼프가 어느 학교를 갈지, 언제 입학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참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아들은 정말 네. 완전히 어린아이였는데 맞아요. 그동안에 네. 벌써 이 청년이 돼서 대학을 입학하는군요. 네, 요번에 보니까 뭐 됐어요. 키가 무지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네. 네. 지 엄마도 뭐 어머니도 크고 크고, 하니까 아빠도 그렇게 크고. 했습니다만은 야, 그 뭐 농구 선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만큼 이렇게 큰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로 전화 연결합니다.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말부터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또 시카고 가십니까? 예, 이번 그 토요일 날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옵니다. 아, 이게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공화당하고 달라서 이 소수계들한테 좀 덜 인색합니다. 아, 그래요? 소수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입장을 시켜주려고 하고 이게 제가 거의 한 20년 이상 늘 전당대회 양당을 다 경험해 보는데요. 네. 이렇게 양쪽 전당대회가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훨씬 덜 긴장되고 훨씬 재미있는 이번 주말서부터 한 일주일 민주당 전당대회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은 뭐 거기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자기 비용으로 참가를 하죠. 심지어는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대의원들입니다. 전당대회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 해 자기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는 건데 네. 그 대의원들도 다 자기 자비로 참가를 하고 대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정치 참여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시간을 내고 발품을 팔고 돈을 내고 이렇게 참가할 때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참여가 정말. 된다. 이 시간을 빌려서 좀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그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얘기네요. 네. 혹시 참가비 따로 예, 내는 게 그러니까- 있나요? 참가비 그러니까 냅니까?
아니요, 그 델리게이트들은 참가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참관하고 싶고 가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저것처럼 이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정치 참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다 자비로 아하. 거기를 참가를 해야 되고, 가서 어느 곳에 가고 싶은데 참 들어가는 것도 다 자기 커넥션을 가지고 이제 애걸복걸 해가지고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뭐 이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돈을 내고 들어가요. 한 도시의 가장 큰 일주일 정치 행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네. 네. 그 돈을 이 전당대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로비 회사, 큰 그 변호사 로펌 같은데 큰 기업체들로부터 그 돈을 받고 그 참가할 수 있는 이 패키지를 판매를 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각 당에서는, 중앙당에서는 그 돈을 만들어서 그 돈에 맞춰서 전당대회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예,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Anyway, 지난 7월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한 이후에 선거판이 정말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민주당 쪽이 뭐 반전을 했다 이런 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예, 지지율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아직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거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되기도 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전을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그 전문가들은 사실 요즘 선거는 특히 지지율이 나타나는 거는 선거 중심에 누가 있는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6년 정치권에 트럼프가 등장한 이래로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가 이 헤드라인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중심에 트럼프가 중심이 있었죠. 네. 그런데 선거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보잖아요. 후보가 교체되니까 지난 2016년 이래로 8년입니까? 진짜 6년인지 8년인데 처음으로 정치권 뉴스의 토픽 자리에서 트럼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들이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쪽 캠페인을 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런 반전을 이룬 거죠. 지금은 사실 보면은 그런 분위기에서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서요. 그리고서 또 한 가지는 캠페인 방식에 있어가지고 좀 카멜라 해리스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어떻다 뭐 멍청이다 아니면 너무 병약하다 무능하다 막 공격을 하면 말도 안 된다 사실이 아니다 막 이런 공방전에서 캠페인이 되어 왔었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마치 2008년도 오바마가 했듯이 미국은 앞으로 가는 거지 이것저것 따지고서 너랑 나랑 비교하는 거 아니다. 이런 방식의 캠페인을 불과 한 2주 한 게 맥혔기 때문에 지지율에 반전이 났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제는 우리 한인들처럼 이민자들, 소수계들 그리고서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카멜라 해리스는 자체는 다양성이 보이고 또 형평성도 보이고 또 타자를 위한 포용성도 보이고 그래서 DEI의 후보라는 걸 놓고서 캠페인을 하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서 이전에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전통적인 미국의 주류 백인 중에서의 리더십이었거든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훨씬 더 강하고 크게 불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세 가지 네 가지로다가 반전이 된 거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들은 이 판세를, 이 흐름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사실 카멜라 해리스가 갑자기
정말 등장해서 바이든으로부터 등장한 다음에 만들어진 이 그 판세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멜라 해리스 팀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1년 반 이상 해야 될 일을 일주일 내로 다 해야만 하고서 굉장히 급하게 캠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 쪽은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컨벤션 효과입니다. 후보가 교체되고 그래서 모든 유권자들, 모든 미디어의 시선을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서부터 시작되는 시카고의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서 당연히 일주일 동안 전당대회는 모든 뉴스가 민주당 전당대회로 주목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생겨난 이 컨벤션 효과라 그러죠. 전당대회 효과를 가지고서 2달 동안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기본으로다가 깔고서 나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총 맞았죠. 그리고 살아나고서 그리고서 얼굴에 이렇게 붕대 반창고가 있는 모습으로 미러키 전당대회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늘이 보호한 하늘이 보낸 이 미국을 구할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서 정말 전당대회 효과를 최정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바뀐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트럼프의 캠페인의 특징은요. 네. 정확한 상대방을 집어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사실과 관계없이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끌고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멍하게 우왕좌왕하고서 헤드라인에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선거판은 선거 캠페인은 정말 후보가 중요하구나. 예. 후보가 99%에 자리 잡아 있는데 트럼프가 후보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트럼프 쪽에서는요. 조 바이든이 사퇴할 거라고서는 전혀 생각 못했던 거고 그리고 어떠한 그거에 대한 대응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보인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트럼프 쪽이 뭐 만만하게 그냥 계속 물러나 있을 일은 없고 뭔가 또 뭐 우리가 상상할 만큼 또 어떤 공격적인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막 뉴스에 뜬 걸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이 사실 후보 디베이트 토론회를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나 트럼프의 측근들이 밝힌 거는 정말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졌다고서 승복할 건가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계속 같이 치르지만은 선거 결과에 내가 지면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지면 나 이거 아직 내가 승복해야 될지 나 이거 클리어한 답을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염려를 하고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야 이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여러분 보세요.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후보로 교체된 거는 불법입니다. 비판을 까는 발언을 한 게 지금 아주 탑픽으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인케이스 선거에서 투표 결과에 의한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이거를 졌다고 하지 않을 뭐 미판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막 해설 기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어떤 캠페인을 해서 지금 이러한 카멜라 해리스가 떠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지율은 정말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던 차이로다가 대개 경합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한 지지율에 카멜라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품 지지율이다라고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트럼프 쪽에서는 어떻게 반전을 하고 캠페인을 해가지고서 이길 건가 라는 부분에서 트럼프 카멜라가 이기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카멜라 해리스의 팀은 아직 충분히 뉴페이스라는 프레시한 면은 있지만은 이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팀월스라는 부통령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이 트럼프는 선거 운동도 받고 세 번째 선거 운동을 보잖아요. 그리고 4년
대통령으로 겪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알죠. 예. 어허.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갖고 있는 앞으로 다음 주 전당대 끝난 다음에 2달인데 2달은 2년처럼 긴 겁니다. 어허. 여기에 나올 변수가 뭔가 놓고 볼 때에 이 카멜라 해리스가 약한 거는 이민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다 약하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해 오면서 잘하지 못한 거가 다 이게 다 카멜라 해리스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으로 가잖아요. 부통령이었으니까. 트럼프는 잘 못한 거를 계속 공격할 때 가장 크게 변수는 경제 문제다 해가지고서 이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안에 이번에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 해리스 팀이 만들어놓은 경제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없던 거를 그 자인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내놓는데 똑 부러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러고 두 번째는 전쟁이죠. 네. 지금 경합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어제 미네소타하고서 위스콘신에는 예비선거가 끝났어요. 대통령 예비선거하고 지방선거 예비선거 따르게 치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뭉친 표, 거기서 바이든 해리스를 지지하는 표 중에서 조건부로다가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조 바이든 정책에서 해리스가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 안 찍을 거야라는 게 거의 20% 나왔습니다. 이거는 20%가 안 찍게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경합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전쟁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변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의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의 이제 그 선거 레이스를 지금 이렇게 점쳐보고 분석해보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지각변동 같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고 마치 무협지 보듯이 이렇게 보고요. 그저께는 앨런 머스크하고서 트럼프가 전화 통화하는 게 또 맞아요. 변화도 주고 모든 헤드라인에 막 올라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우리 라디오 코리아에 누가 시선을 더 많이 끄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합주의 지지율도 보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서 경제 문제, 전쟁 얘기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카멜라 해리스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이득될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네. 잘 관리하고 예. 몸 낮추고 말 조심하고 그래야만 하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는 저항의 축이라고 이란이 불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를 죽인 거에 대한 보복 확전 이런 걸 볼 때 진짜 카멜라 해리스한테는 지금 이란에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이 전황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줄 거다. 경합주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